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7월 22일 아침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이 자본시장 바닥에서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정말 고수를 모셨습니다. 러브펀드 이성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지각 아니세요? 7시 약속인데 제가 7시 반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핑계를 대자면은 열대야 때문에.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오늘 유일한경제TV는 사실은 이제 가치주가 뭐냐, 가치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문의들이 좀 많이 있고, 이게 사실은 가치주 투자가 뭐냐, 이런 것들부터가 상당히 좀 이제 애매모호한 이제 개념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이제 수많은 주린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길 잃는 양처럼 여기저기 이제 헤매면서 부안해동하고, 또 막 시류에 세파에 또 휘둘려가지고 결국은 계좌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아마 뭐 비일비재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얘기를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 했더니 러브펀드님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그 다음 칼럼을 몇 년을 쓰신 거예요? 다음 칼럼을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매일 쓰고 매일인가요, 있어가지고요. 요즘도? 예. 어.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예. 그래서 일주일에 5개. 곤욕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하나를 그렇게 멋지고 또 나름대로 또 양도 되고.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애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예,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엄청 몇십만 막 이렇게 조회 나오던데요. 몇십만은 저기 10년 전에. 아니. 지금도 예. 이게 옛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조회수가. 예전 거는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 가치주가 막 잘 나갈 때는 훨씬 더 좋았겠군요. 그땐 더 엄청났죠. 예, 그때가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우리 유일한 부장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예, 저거 10년 전 그때부터 해서 2017년까지 그때가 정말 가치 투자의 최근 10년 내 호황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10년 동안 한 가지를 매일매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마 어떤 느낌이실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뭐 알고도 나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우리 러브펀드님을, 야, 이분은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글을 재밌게 잘 뽑았으냐. 제가 막 기자 생활 그때 할 때 그런 느낌으로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방송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소재 선정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그래픽 하나하나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할 만한 내용도 많고, 상당히 진짜 이 내공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시브 펀드 관련해서도 좀 많이 방송도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이 패시브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2017년부터 해서 2020년 초 그 기간 중에 가치 투자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 대가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정말 그냥 심지어 많이 아웃됐죠. 떠나실 정도로. 네. 그랬던 이유가 그 패시브 전략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그때 여름인가 가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그 기금 운용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M사에 계셨던 분이 글로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 누군지 압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러면서 이제 패시브 전략이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그래도 국내 주식 산다 그러면 골고루 샀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해서는 시가총액 최상위 코스피 200 중심으로만 국민연금이 매매하는 순간,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해서 우리나라 투자 문화도 패시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코스피 200 외의 종목들은 소외되고 재미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가 좀 힘들었던 빛을 발하는. 2017년에 노골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뭐 시장이 18년, 19년 안 좋았었고 그 와중에 이제 가치 투자도 이제 덩달아 조금 부진했다 보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가치 투자가 아이고 이거 별 볼 일 없네. 가치 투자하면 이제는 뭐 공자왈 맹자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옛날이요. 예, 옛날이죠. 언제 오나 막 이런 얘기 있어. 그 패시브 펀드 뭐 말 그대로 이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그냥 지수 비중대로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사는 이런 이제 그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펀드다 이렇게 보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어려운 요새는 패시브 펀드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 패시브 펀드에 대한 러브 펀드님의 또 뭐랄까 입장이랄까 그 관점.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생겨난 지 한 40년 됐잖아요. 그 이제 뱅가드 쪽에서 먼저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지수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네. 그냥 골치 아프게 뭐 종목 고르지 말고 지수만 추종하면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존 보글이 이제 뱅가드 인덱스 펀드를 만들면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귀염둥이 규모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대규모 자금들은 다 패시브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제 너무 공룡을 넘어서 정말 태산처럼 커졌다. 이게 이제 그 패시브 전략의 기본적인 철학이 그 현대투자론 아니겠습니까? 현대투자론의 가설 중에 전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그 나의 매매가 시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매매를 휙 던지면 그냥 그 현재가에서 체결되는 걸로 가정하거든요. 그런데 패시브 전략이 귀염둥이 시절일 때는 그게 맞았는데. 예,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패시브 전략이 던지면 확 밀리고 사면은 확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해서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한국 증시에 엄청나죠. 큰 화두가 네, 됐잖아요. 뭐 1년에 두 번씩. 네. 예, 올해도 5월 달에 외국인 대량 매도 나오고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밀렸다라는 이야기는 패시브 전략이 지금 모순에 들어가 있다. 자체적인 모순. 본인은 이게 효율적인 시장에 의해서는 위에서 뭐 액티브 다 필요 없고 그냥 지수만 따라하지 하지만 그 안에서 모순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최근에 액티브 ETF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돈 남은 누님께서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모이던데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만드시고 자금이 몰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액티브 ETF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보면은 수익률이 대부분 괜찮아요. 예, 그런대로 그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패시브 쪽에 있던 흐름들이 다시? 액티브로 넘어오게 되고 액티브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는 액티브 중에 또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가치 투자 범주로 넘어가는 자금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투자하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좀 중년. 혹시 네. CG 들어가나요? CG. 강필이 바빠가지고 CG 네네.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예, 여기 흰머리. 중년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중년 분들이 다시 힘을 내실 때가 됐다. 예, 뭐 이제 좀 19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서 흐라차차차 하실 수 있는 가치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예,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패시브 펀드 한번 좀 말씀 들어봤고, 존복을 얘기. 역시 러브 펀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지금 어떤 패시브 펀드 운영사는 뭐 스타코가 일경에 뭐 육박한다.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경단이면 이제는 그 존재가 이제 시장이죠. 다 상장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뭐 대형주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서 지금 코스피 지수 3,300, 뭐 3,200, 3,400 뭐 이 한 박스권인데 이제 하반기 시나리오 일단 한번 먼저 이제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시황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지수 전망하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로버펀드님의 이제 어떤 그 인사이트를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향후 방송을 계획한다든가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자기 계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칼럼도 이 관련해서 이제 쓰신 거 제가 쭉 읽어보고 거기서도 좀 발췌를 해봤는데 8월이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이 워낙 좀 밀렸고 뭐 팬데믹이 뭐 이제 2차 팬데믹이 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델타 변이가 어쩌고 람다인가요? 람다 변이. 이제 람다까지 나왔죠. 예. 델타 람다. 그래서 이거에 한번 충격을 받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또 가치주 입장에서는 배당 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써 놓으셔가지고 야 역발상인가 제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 이야기에 앞서 가지고요. 네네. 그 제가 이제 의견을 피력 드린 것 중에 하반기 때는 조금 이제 이를 악물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를 악물어야 된다. 각오라고 그거를 이제 우리 MTN 네네. 새벽 방송 출연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였는데 네. 그게 이제 6월까지 보게 되면요.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15개월 동안 정말 평온했죠. 네. 뭐 투자자분들 중에는 작년 8월, 10월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힘들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유 부장님께서도 웃으셨지만 예전에 정말 네. 라떼는 그게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냥 마사지 네. 수준이죠. 자, 그 평온하게 15개월 달려왔는데 그렇게 계속 가기는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해서는 기저 효과가 현격하게 낮아져요. 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미시간주 심리 지표에서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수치들, 그런 부분이 간헐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하반기 때는 좀 이를 악물고 각오를 하셔야 된다. 지난 15개월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8개월 연속 지수가 그렇죠. 이제 8개월 연속 올랐는데 양봉 상승. 네. 예. 이거는 뭐 가장 오랜 기간이고 예, 사실 그런 것도 좀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부담 요인 중에 하나예요. 8개월 동안 빨간 양봉으로. 그래서 하반기는 일을 좀 악물어야 된다. 예, 악물어야 되는데 지금 안전벨트 확실히 매라 뭐 이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예.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우리 포장도로 달렸으면은 네. 지금은 이제 5%도 달리는 상황이고 여름장이 그 몇 가지가 이제 변수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뭐 큰일 났네. 뭐 람다 변이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치사율이 떨어졌어요. 예. 그 지금 그 델타 변이 확산해서는 뭐 인도 쪽의 문제도 있지만 그 선진국 쪽에서는 영국에서 확 번졌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네. 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고향인 이제 영국에서 확 번졌는데 아재는 바라아제인데 바로 또 아스트라제네카로 가시는군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거든요. 예, 저는 맞았습니다. 근데 이 델타 변이가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는 그 치사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매우 떨어진다.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코로나에 의한 사망자 추이를 보게 되면 분명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거의 바닥에 네.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코로나가 뭐 델타 변이, 감마 변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확진자 수가 확 는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시의 악재로서는 이제 점점 생명력이 사라진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바이러스 관련한 전문가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해오셨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이가 거듭될수록 인간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죠. 바이러스는 본인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더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숙주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숙주를 죽이지 않으면서 퍼지는 그러한 형태로 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됐든 다른 형태로 변이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점점 치사율은 낮아지면서 뭐 경제 봉쇄 그런 이야기는 이제 쏙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UK 영국을 보면 이제 지금 뭐
정치적으로 노마스크잖아요. 예. 그냥 뭐 확진자 많이 나와도 지금 보니까 지난밤에도 한 4만 한 5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이 정도면 꽤 많은 거거든요. 엄청나죠. 엄청 많은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확진자는 그렇게 많은데 사망자 수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11명이요? 4만 명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볼게요. 이게 저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이게 UK 보겠습니다. 44,104명이 증가했는데 지난밤에는 70명이 사망을 했네요. 그나마 좀 많은 거고 어제는 지난 하루 전에는 96명. 근데 이틀 전에는 무려 19명. 예.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오리지널 코로나가 치사율이 한 1-2% 그렇죠. 됐잖아요. 예. 4만 명이면은 벌써 400명, 800명 막 가야 되는 건데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0.1%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렇게 불어난 거에 비하면 전 세계 거의 1등 먹어요 지금 영국이. 예. 영국은 총리께서도 걸리셨으니까요. 야, 진짜 대단한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이다 이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우 난리 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방송 못하죠. 예, 아니 아마 진짜 좀 끼시고. 뭔가 급이 좀 다른 것 같아. 예. 이게 선진국이 뭔가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야, 감기 환자 100명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확진자 20만 명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영국에서는 아니야 많이 안 죽어 거의 안 죽어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반기는 좀 많이 올랐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저효과 이런 것도 이제 뭐 중국만 해도 일단 성장률 기저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예, 기저효과 따라서.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각오는 필요하긴 한데 근데 여름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얘기를 또 예.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거 큰일 났다는 얘기구나가 아니고 여름을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8월 지나면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가을 정도 되면 우리 백신 다 쫙 맞잖아요. 맞고 예. 지금 이제 유일한 부장님도 그 신청하셨나요, 백신? 저는 이제 순서 오면 그냥 그때 신청하려고. 아직 영 하시군요. 네, 아니 워낙 다운이 많이 돼가지고 예. 제가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저는 순서 되면 그냥 맞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이제 백신 한 번 정도는 맞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 확진자가 살짝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뭐 치사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제 부담은 적어질 거고요.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1,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그 전쟁과 같은 코로나의 전쟁이 끝나가는 과정 그렇게 볼 수 있는 재료고 요것보다도 직접적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름을 보내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제 배당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보통 이제 배당 투자하면은 그 연말에들 생각하시잖아요. 연말 한 12월 정도 되면 배당 관련 키워드 검색이 크게 늘어요. 네네. 그래서 뭐 네이버 검색 분석이나 또는 구글 검색 분석을 해보면은 매년 12월에 배당 관련한 키워드가 피크를 칩니다. 매년 이게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실제 배당 투자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연말에 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9월이 적기라는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야기 드릴 때 귀뚜라미 울 때, 귀뚜라미가 이제 늦 여름에서 초가을 그때 울잖아요. 새벽에 울죠. 새벽에 울죠. 지금은 매미가 울고. 지금 귀뚜라미가 울면 걔는 좀 이상한 겁니다. 더위 먹은 귀뚜라미. 네, 더위 먹은 귀뚜라미고요. 8월 말이나 이제 9월 초 되면은 정말 아슬한하게 그때 울릴 때. 진짜 러브펀드님의 이 칼럼이나 이런 방송 내용 보면 그 통계적인 그 숫자가 어쩜 그런 걸 이렇게 잘 뽑고 아마 딱 여쭤보시 답 나올 거예요. 그 배당 투자는 언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런 거 하면은 아마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아마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귀뚜라미가 올 때. 예, 그때 정도 시작하시면은 이제 점점 어떤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을 샀다. 그러면은 연말 정도 되면 주가가 배당 이상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배당 받지 않고 차익 실현. 그런 전략을 쓰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있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정사실화된 운명입니다. 운명이다. 운명입니다. 운명. 네. 그 수출 통계 어제 나왔잖아요. 네. 36점 몇 퍼센트. 그 보통 이게 수출 통계를 그냥 수출 좋네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수출 통계, 그러니까 뭐 분기 누적이든 뭐 반기 누적이든 연간 누적이든 그 수치의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사의 매출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예. 아, 이게 또 참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정할 때 일단 최소 우리나라의 수출이 평균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하겠구나. 예, 올해 1년 전체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나 이익은? 순이익은 덕공충 뛰게 확실히 되죠. 뛰죠, 예. 예,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거친다고 비용 절감 노력 정말 많이 했거든요. 비용 절감했는데 예, 뭐 법인카드도 못 쓰게 하고 상품 가격은 오르고 예, 예. 제품 가격은 오르고. 뭐 네. 회사 보면은 탕비실에 라면도 안 갖다 놓고 예. 아 그렇습니까 여기? 저희도 좀 비용 절감을 좀 한 것 예. 같아요. 그렇게 절감 노력을 했다가 매출이 늘면 그게 다 그냥 오롯이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네. 자 이익이 이렇게 늘었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건 도둑놈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상구 PD도 이제 귀뚜라미 올 때 배당주 사가지고 찬바람 불면 그때 싹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 강 PD가 여전히 이렇게 주간 배당 비용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아 진짜로요? 네, 오, 사람지만 난 예. 대선 테마주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오. 저런 대선 테마주는 내년 어. 그날까지. 이게 또 인적 분할 예. 딱 들어가가지고 막 또 막 쪼고 있던데 보니까 브라보로 어제 어제 또 와 완전히 상남자 완전히. 예. 이 두산은 또 상남자의 종목입니다. 그 강인한 느낌이 있잖아요. 세죠. 예, 포크레인 느낌도 있고. 네. 한 달을 기다렸어. 예. 한 달이나 기다렸어요? 6월 29일이니까 한 달까지는 아닌데 뭐. 강 PD 입장에서는 거의 최장기 투자가 아닌가 이런 제 아는 분이 두산 다니시는데 그분은 우리 회사 잘 안 하죠. 예,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주식 얘기 안 하시는데 네. 오히려 수익 내신 거 축하. 우리 두산그룹이 알아줘야 될 텐데 우리 이제 강상구 이건 PD. 아니고요. 본전이더라고요. 아이고. 이익이 엄청나게 늘 거기 때문에 세금도 나간다고 어제 문자 오고. 그만큼 세금 나간다고 문자까지 와요? 네, 그 배당 그 배당 소득. 문자 아 왔습니다. 문자가 오는구나. 15.4% 떼니까요. 네 확실히 떼죠. 예, 그거 때문에 이제 배당 투자하신 분 중에 이제 연말에 파신 먼저 분들이 팔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참 이런 얘기 재밌네요. 자, 저 좀 가치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시장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스몰캡 관련해서도 올해까지는 딱 하나 짚어줄 게 있으시죠? 그렇죠. 이 스몰캡 또 우리 유 부장님과 저를 연결한 저 중소형주에 지금 당장 투자라. 저는 저 중소형주 쳐다보도 않습니다. 저 책 쳐다보도 않아요. 절판됐지만 쳐다보도 않습니다. 저 책. 10년 된 책입니다. 저 책에 나온 종목 중에 상당수가 어마어마하게 시세 분출이 한 6년 동안 있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상당히 좀 애증의 그런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기고만장 기자실 보면서 유 부장님의 저 책을 네, 바로 샀습니다. 자, 저 책이 나오고 2년 뒤부터 해서 중소형주 관련한 좀 약간 뭐랄까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어요. 2013년부터 해서 맞아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 됐고 2년마다 레벨 다운 계속,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마다 그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 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제 대형주는 그나마 버티는데 중소형주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2년마다 반복이 되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 기준이 낮아진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또 홀수 연도가 될 때는 또 기준이 낮아지면서 레벨 다운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 이슈가 2019년에 10억 원으로 하향된 이후 작년에 3억 원으로 기재부에서 낮추려고 했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국민청원 그리고 대대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덕분에 3억 원 하향은
물 건너갔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내후년부터 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니까 이제 뭐 그때부터 뭐 이제 요 이슈가 이제 유야무야한 재료가 되겠지만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이슈가 2년 전 2019년에 레벨 다운되고 그때 스몰캡에 영향을 줬어요. 네. 하반기 때. 그리고 2020년에는 뭐 시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넘어갔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그 2019년에 레벨 다운된 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투매하는 좀 큰 손들이 분명 있는데, 이제 큰 손 사마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마. 네, 연사마 말고. 연사마. 십몇 년 전이죠. 야. 네, 연사마 말고. 순간순간 야 백투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큰손 사마님들께서 이제 투매를 하십니다. 나 이번에 피할래. 그리고 또 우리나라 투자 문화 중에 연말에 이제 추수하듯이 매도하는 그런 또 문화가 일부 있어요. 네. 그런데 요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삽니다 다시. 그래서 상반기에 보면 스몰캡 랠리가 있고 올해도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1월 효과 뭐 이런 거. 예, 1월 효과부터 해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스몰캡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그 효과구나. 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는 물량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 그러면 큰손 사마님들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 학습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효과가 여름장하고 9월까지 나타난다 하더라도 10월 정도에는 저가 매수세, 네. 예, 큰손 사마님께서 던지는 것을 이런 또 하사품을 내려주시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면서 저가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늘면서 생각 외로 가을장 이후에 어떤 소형주 부진 현상이 올해는 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간헐적으로 훅훅 꺼진다? 그러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그렇게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이제 거의 올해가 이제 마지막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고요. 내년부터 내년에도 이제 남긴 하여도 예. 뭐 이제 학습 효과가 그렇죠, 2019, 20, 21, 22 하면은 이제 내년 정도에는 거의 완전히 좀 달라지는 예, 거니까. 사라지는 네.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 그 증시 어떻게 될 건지 그거 볼 때 꼭 짚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 긍정적인 부분들, 실적이 좀 많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그런 상장사들, 그 중에서도 좀 매력 있는 선수들은 좀 미리 좀 이렇게 딱 리스트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미리미리 그렇죠. 준비를 해야 또 기회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상반기 실적 나온 거 보면 얼추 이제 짐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팁. 얘기 드리기 싫지만 팁. 예, 유 부장님 채널에 왔으니까 네. 해야죠. 유일한 경제. 다른 곳에서는 잘 이야기 않는 유일한 이야기. 아 뭐야 지금 이거 뭐야 또 한 방 맞았네요. 네. 그 러브펀드님 칼럼이나 이런 거 예. 읽다 보면은 이 팁이 종종 나오잖아요. 예. 혹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올해 예. 내가 이제 귓도람이 울면 고배당주 한번 좀 많이 사볼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마님께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연사마의 뭐 친척들 분 이런 분들. 그러면 러브펀드님 그 회사 사이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 뭐 어때요? 얘기하시면 되죠. 아, 왜냐면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게 이제 저희 예. 이 방송의 취지니까. 저희 카페가 있어요. 아. 예. 저희 그 다음에 기고를 오래 했으니까 다음 카페 이제 검색해서 제 닉네임 러브펀드 이성수 검색하시면은 카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와우. 예. 요즘 너무 안 들어오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안 들어오느라는 얘기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올 때 사실은
들어보셔야지 예. 남들과 다른 뭔가를 수확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우리 배당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 홍보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요, 홍보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냐. 이제 이런 어떤 좀, 예. 그 노하우를 제가 드려야 되니까. 예, 아유, 감사드리면서 네. 팁을 하나 드리기로 했죠. 네. 예, 그 팁이 뭐냐면요. 일단 작년에 배당한 자료는 알잖아요. 네. 작년에 배당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종목들을 몇백 개 정도 추려 보신 다음에 그들 종목들을 쭉 보시는데 상반기 순이익이 꽤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배당이 작년 거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현재가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계산해보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배당 종목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예. 어젠가 그젠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신영증권에서 우선주를 5만 주 사겠다고 또 공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신영증권이 고배당 증권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선주를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이 거의 80%예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이구. 그잖아요. 예. 또 사, 계속. 아, 이 도대체 뭘 어찌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뭐 이런 또 고배당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어제 공시가 생각나가지고 저도 그냥 이런 손톱 밑에 때 같은 팁을. 아유, 유 부장님의 기사는 촌철을 아이. 습니다. 예. 이제 전혀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가지고요. 저는 다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